에도의 심리학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델로하고 베니스의 상인을 자주 하는데, 베니스의 상인은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고 그냥 역사 공부도 할 수 있고 편하고, 오델로는 사랑이라든지 인종 문제, 데이트 폭력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오델로를 했는데, 세월호 문제가 있어서 에도라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햄릿을 선택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중부의 작은 마을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에서 출생했다고 그러죠.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 완전히 가운데죠. 영국의 완전히 가운데. 시내를 걷다 보면 16세기 무렵 유행하던 전형적인 튜드 양식의 3층 목조 건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셰익스피어의 생가입니다. 아버지는 가죽 가공업과 농사를 겸한 중상인으로 읍장까지 지낸 유지이고, 어머니는 친정에서 땅을 물려받을 정도로 풍족한 집안입니다. 18세에 앤 해서웨이와 결혼하여 3남매를 두었으나 11세 된 아들은 병으로 잃었습니다. 시대 배경을 보면은 16세기 후반에 영국이 이제 전환기죠. 근대 국가로 막 전이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델로 같은 경우 흑인이 장군이 돼서 원정에 나선다든지 그런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중세 봉건 체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 같은 시기 사람이 르네 데카르트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 같은데 셰익스피어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으로 인해서 르네상스하고 중세가 딱 구분되는 거죠. 그 데카르트와 같은 시기의 사람이 바로 여기 셰익스피어예요. 갈릴레오, 셰익스피어, 데카르트, 밀턴, 파스칼 이런 사람도 이렇게 같은 시기에 있습니다. 문학에서 셰익스피어를 기점으로 해서 중세와 근대가 갈라지고요. 데카르트의 철학에서는 르네 데카르트에서 중세와 근세가 갈라지고, 과학에서는 갈릴레오, 지구는 둥글다고 해서 이 세 사람이 다 거의 같은 시대예요. 33살에 거의 중요한 작품들을 다 썼어요. 베니스의 상인, 햄릿, 시비아, 리어 왕. 그다음에 52세에 사망합니다. 극장 보면 요 크기 있지 않습니까? 한 라임이, 한 행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읽으면 여기에서 딱 도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표시가 됐어서 다시 여기로 오고, 행으로 가라 그러면 동선을 이렇게 걸어가면 딱 여기서 대사가 끝나요. 걸어가면서 대사를 외우면. 이렇게 간다든지 여기로 간다든지 이 동선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동선에 따라서 외우면은 딱딱 그 끝에 가게끔 라임을 맞추면서 인간의 그 걸음걸이를 계산하면서 그걸 다 썼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죠. 그 소네트가 그래요. 특히 소네트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가서 딱 읽고 여기서 천천히 걸어오면 여기로 딱 걸고, 이거 한 해씩 읽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자, 이제 에도의 심리학 책이 에도, 모닝, 드라워. 에도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지, 기억과 망각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근데 햄릿은 치료했다고 볼 수는 없죠. 치료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애도를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애도를 하지 못하면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 비극을, 아버지가 살해당한 비극을 풀 수가 없었죠, 햄릿이. 거기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애도라는 단어를 연구한 사람이 프로이트예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애도와 우울증을 발표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에 프로이트가 발표합니다. 그 비엔나에 가면요, 프로이트 병원이 있어요. 약간 비탈길인데 전차가 이렇게 다니는 거리에 건물이 있어요. 고딕식 건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3층에 프로이트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병원이에요. 그 우리 동네 병원 생각하면 됩니다. 동네 병원 치고는 좀 커요. 그 손님 앉아 있는 방이 있고, 프로이트의 진찰실이 있고, 자기 서재가 있고,
거기서 이제 요 논문을 이제 프로이트가 발표를 하죠. 애도와 우울증이라고. 근데 그 비엔나라는 데가 전쟁의 한복판 아닙니까? 그야말로. 전쟁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그 사람 죽은 걸 보면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오빠, 엄마. 이 애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이 늦어지고 애도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상실에서 발생합니다. 뭘 잃어버리는 거죠. 애도라는 거. 어머니를 잃었다든지 부모가 아이가 죽었다든지. 그래서 애도를 우리말로 슬픔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후에 생긴 고통과 결핍을 극복하여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정신 과정을 애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해결하기까지 과정이 애도예요. 애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예요, 내가.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근데 소를, 새끼를 어디 주잖아요. 그러면 소가 울어요, 엄마 소가. 그 새끼를 잃어버려가지고. 눈물을요, 진짜 막, 이렇게 막, 어떨 땐 막 물처럼 막 이렇게 흘러요. 뭐 이상한 괴기한 소리를 내면서, 막 어떨 땐 길게 막 일주일을 울어요. 근데 농민들이 그걸 알아요. 그 애도 기간을. 소가 울 때까지 둬요. 계속 쏘아가지고 주고, 아이고,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그래. 너 새끼, 그래, 어디 갔어. 그리고 울지 마 해가지고 때린다든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세월호 가족들 막 밀어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경들이 밀어내고 막. 그러니까 뭐 그 상처가 지금까지 갈 수밖에 없죠. 그 상처가 너무너무 큰 거죠. 예. 그래서 그 애도는 완전히 해결되기까지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애도예요. 그 애도라는 정신분석학적 의미는. 애도는 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1차 세계대전의 비극 속에서 사별하여 가족이 죽어서 슬퍼하는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때 정상적인 애도는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적인 건요, 병에 의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애도인데, 그걸 못했을 때는 리비도를 자신에게 다시 걷어들여요.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요. 미움이. 그래서 애도를 제대로 못하면 사회에 대해서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자해를 해요. 여러분 그 햄릿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햄릿도 사회에서 대해서 복수하거나 자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햄릿 초기에 보면은 그 자살할까 이런 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정상적인 애도를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형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눈물이 마르듯 상실에 적응하고 관계의 위안을 얻으며 평정을 회복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애도예요. 불완전한 애도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셰익스피어죠. 불완전한 애도를 한 거죠. 애도를 못한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엄마가 와보니까 엄마가 벌써 결혼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해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복수심을 품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to be or not 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거 했을 때 자기가 자살할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은 복수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거죠. 두 가지 다 이거 뭐예요? 애도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애도가 안 돼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신적인 외상을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햄릿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햄릿은 막장 드라마예요. 우리 아침 막장 드라마 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침 막장 드라마입니다. 엄마가 외삼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빠 동생하고. 아빠가 외삼촌한테 살인당한 거죠. 자기 동생한테 살인당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트래직 플로라고 하거든요. 비극적 결함. 요것만 먼저 알아두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괴신케르라고 이족이죠. 여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577년에서 1585년에 건축된 크롬볼 성이 있는데 햄릿 사건이 비슷하게 일어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기록한 글들이 있었어요. The Legend of 암렛이라는 이 암렛의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전에. 그리고 또
원 햄릿, 우월 햄릿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정리한 거죠. 이런 식으로. 13세기 초에 덴마크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계부도 죽이고 엄마도 죽고 온 가족이 죽는 이야기. 햄릿 자신도 죽는 이야기가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토머트 키드라는 사람이 햄릿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햄릿이 스페인의 결투 장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결투해가지고 죽이는 거. 그것을 우린 그 복수문학이라는 게 없는데 일본하고 스페인은요. 복수문학이라는 갈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올린 건 1948년작인데요. 멜 깁슨이 만든 걸로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걸로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Hamlet, think of us as of a father, for let the world take note, you are the most immediate to our throne. 자, 이제 먼저 제 인물별 캐릭터의 그 성격을 얘기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햄릿은 애도하지 못하는 주체이고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이제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애도하지 못한 주체, 그 락강이 있었죠. 뭐 프로이트가 햄릿 론을 썼고 지제까지도 다 햄릿 론을 쓰죠. 정신 분석하는 사람들은 햄릿이 아주 그 정신 분석하기 좋은 사람이죠. 왕비가 어머니가 클로디어스와 결혼한 것을 보고 햄릿은 절규합니다. 더럽고 더러운 이 육신이 허물어져 녹아내려 이슬로 화하거나 영원하신 주님께서 자살금지 법칙을 굳혀놓지 않았으면 이 자살금지 법칙이 있기 때문에 햄릿이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이 세상 만사가 내게는 얼마나 지겹고 맥빠지고 단조롭고 쓸데없어 보이는가. 역겹다. 역겨워. 세상은 잡초투성이 퇴락하는 정원, 본성이 조잡한 것들이 꽉 채우고 있구나. 이 지경에 이르다니. 여기 이게 중요해요. 가신 지 겨우 2달. 아니야. 2달도 안 돼. 이겁니다. 2달. 이게 왜 2달이냐면요. 당시 햄릿은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유학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비텐베르크에서 863km라고 나오네요. 여기 나온 건 최단거리거든요. 이제 고속도로도 나고 그랬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863km래요.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덴마크 헬싱어까지 최단거리가 607km예요. 607km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이 4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번. 그죠?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아버지가 죽고 신하가 오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로 7시간 걸리는데 이때는 이게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말 타거나 몇 박 며칠을 자고 며칠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여기 있잖아요. 겨우 2달, 아니 2달도 안 돼. 이게 이 기간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기간에다가 햄릿이 나중에 애도가 시작되는 기간. 이때 와보니까 어떤 상태야. 그럼 엄마는 애도가 끝난 겁니다. 자기는 애도를 전혀 못한 거죠. 와서 보는 거죠. 와서. 한 달 반 아니면 2달 후에 이제 아버지 시신을 봤다든지 돌아와서 아버지의 상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햄릿에게 정상적인 애도가 작동되었어야 해요. 이때 같이 울어주고 햄릿 품어주고. 근데 놀랍게도 그럴 틈도 없이 이미 엄마는 살인자와 결혼하고 더 이상 애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애도할 수 없는 햄릿의 상황은 거의 치료가 필요한 광적인 상태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제 점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음이냐 없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의미로 확산이 되죠. 이렇게 번역하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자로 단검이 나오죠. 여기 밑에 보면 맨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한 자루 단검이면 자신을 청산할 수 있을진데 누가 짐을 지고 지겨운 한 세상을 투덜대며 땀 흘릴까. 삼막일장입니다. 그 유명한 삼막일장이죠. 이게 이제 우울증이 드러나는 정확한 특징인데요. 우울증의 특징은 심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낙심,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의 중단,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모든 행동의 억제,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을 정도로 자기 비하감을 느끼면서 급기야는 자신을 누가 처벌해 주었으면 하는 징벌에 대한 망상적 기대를 갖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우울증을 가지면 희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요? 정신분석에 의하면요. 잘 들으세요. 희망이란 건 긍정적인 기다림이에요. 긍정적인 기다림. 그러니까 절망이란 건 무엇인가요? 부정적인 기다림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부정적인 것밖에 올 게 없다. 그러니까 희망은 영원성이 있는데 절망은 영원성이 없어요. 끝나는 거니까. 긍정적인 기다림을 그걸 짧은 단어로 희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희망은 영원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희망하며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은 희망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희망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갖는 희망, 긍정적인 기다림은 영원한 것이고 이웃을 살펴요. 이웃을 살피고 긍정적인 기다림이고 그것이 희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영원성을 갖는 거죠. 근데 우울증은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비하감에 빠지고 망상적 기대 이런 거에 빠지는 거죠. 햄릿이 여기 빠진 겁니다.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가 없고 희망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햄릿은 자애심이 이 자애심이라는 거 이게 햄릿은 러브 유어셀프가 안 된 겁니다. 완전히 추락한 상태.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거죠. 바꿀 수 없던 과거를 환상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육체처럼 자신을 비유합니다. 우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각에 대한 무능력이고 우리 육체가 살아있음에 불구하고 죽어있는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을 경험하는 능력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쁨을 경험할 능력이 없죠. 이거죠. 그러니까 감각의 기쁨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만일 그가 슬픔을 느낄 수만 있어도 크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에릭 프롬이 건강한 사회에 썼죠. 우울증에 걸린 햄릿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성루를 헤매다가 아버지를 만납니다. What hour now? It draws near the season wherein the spirit held his wont to walk. Look, my lord. It comes. Angels and ministers of grace defend us. King, Father, I am thy father's spirit. If thou didst ever thy dear father love, revenge his foul and most unnatural murder. 햄릿이 이제 미친 척을 하죠. 미친 척을 하면서 이제 연극을 기획합니다. 그 엄마와 햄릿이 엄마를 빼앗긴 거죠. 그죠? 엄마를 빼앗긴 거죠. 엄마 거트루트를.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오이디푸스 왕과 같은 토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이트는 5기로 나누잖아요. 인간의 성장을. 구강기는 모든 걸 입으로밖에 못 느낀다는 거 어릴 때 그죠. 그 다음에 학문기가 있죠. 남근기 때 이 3, 6살 때 엄마랑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태로 엄마랑 붙어 있었잖아요. 왜 나랑 붙어 있었는데 왜 떨어져 있지? 그러면서 이제 혼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특히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면 그게 미운 거예요. 아빠가 미운 거죠. 그래서 그게 오래 가는 거죠. 아빠를 미워하는 게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남자들한테는. 근데 햄릿은 여기 지금 남근기에서 멈춘 거예요. 애도도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햄릿은 어떤 인물일까요? 햄릿은 우리가 보기에 복수심에 불타는 덴마크 왕자입니다.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아주 충동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아주 계산적이고 냉철하죠. 그죠?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정신병자 행세를 하여 왕의 의심을 피하는. 그래서 오피리아를 막 괴롭히잖아요. 사랑하는 오피리아를. 가장 사랑하던 오피리아를. 정신병자로 보이려고. Skull. The king's jester. This? In that. Let me see. Your flashes of memory. 그러면서도 또 철학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오피리아 무덤에 가서 해골을 꺼내놓고 그 공동묘지에 있는 해골을 들고 인간이라는 게 거기서 실존주의가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해골처럼 된다고 언젠가는. 결정력이 없는 것 같지만 죽일까 말까 이러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냉철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연극을 만들고 마지막까지 죽이는 가장 좋은 단계를 찾지요.
두 번째 클로디어스라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 햄릿의 삼촌이며 덴마크의 왕인 클로디어스는 욕망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형을 죽인 거나 또 형수인 거트루드를 왕비로 삼는 건 정말 욕망에 대한 집착, 휘브리스의 상황입니다. 자, 휘브리스라는 걸 꼭, 그리고 오늘 하마르티아 휘브리스, 이게 주제입니다. 휘브리스가 몰락의 시초예요. Having extreme pride, 지나친 자만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self confidence, 자긍심, 지나친 자긍심. 이 사람은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 애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다 주변 사람들이 애도를 못하게 하거든요. 왕자의 본성이 자상하며 훌륭하여 아버지에게 애도를 표시하고 있구나. 하나, 알아둬야 할 일은 왕자의 아버지도 아버지를 잃었고 그 아버지도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유족들은 한동안 자식된 도리로 상례에 어울리는 슬픔을 보이게 되지. 허나 말이다. 끈질기게 집요한 비탄은 죄받을 옹고집의 길이야. 사내답지 못하다 이놈아. 그렇게 오랫동안 우냐? 그냥 하루만 애도를 하지. 그건 하늘을 거스르는 태도야. 약해 빠진 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조급한 마음, 단순하고 무식한 이해력을 보여주는 셈이구나. 오히려 이렇게 야단을 쳐요. 누가 조급한 거예요 지금? 휘브리스로 조급한 게 클로디어스 듣잖아요. My lord, let her not walk in the sun. Still harping on my daughter. To both your honours. Madam, I wish it may. Ophelia, walk you here. He is coming. Let us withdraw, my lord. My lord, I have remembrances of yours that I have longed to redeliver. No, not I. I never gave you aught. Your honesty should admit no discourse to your beauty. You should not have believed me. I loved you not. If thou dost marry, I'll give thee this plague for thy dowry. Or if thou wilt needs marry a fool. Go. I'll no more on't. It has made me mad. We must watch him. 홀령을 만난 클로디어스의 흉계를 알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죽이려 할 때 클로디어스가 기도하고 있어서요. 이때 죽이면 천당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아버지를 못 죽여요. 서로의 기회를 놓치죠. 의도치 않게 오피리아 아버지의 재상인 폴로니어스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피리아는 진짜 돌아버리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던 오빠가 갑자기 자기한테 야단치고 그러더니 자기 아버지까지 죽여버린 거죠. 이제 3막 1장에 들어갑니다. 오피리아에게 뜻하지 않은 상처를 주죠.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걸 보죠. 그 3막 2장에서 연극을 통해서 삼촌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확신합니다. 이제 연극을 보실 겁니다. Observe my uncle. I must be idle. Get you a place. Well, my lord. Are the best actors in the world. These are the only men. Our tragedy. Here stooping to your clemency. We beg your hearing patiently. Unite commutual in most sacred band. But should I die before a new sunshine, you might another husband soon entwine. In second husband, let me be accursed. None wed the second, but who killed the first. Nor is it strange that even our loves should with our fortunes. Madam, how like you this play? The lady doth protest too much, methinks. What do you call the play? The Mousetrap. You shall see anon how the murderer gets the love of Gonzaga's wife. Give me sunlight!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3막 3장에서 궁정 안에서 위기를 느끼는 왕은 햄릿을 영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배 안에서 죽이거나 도착해서 죽이려고 편지를 쓰는데 그걸 햄릿이 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그 다음에 덴마크였으니까 이게 영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덴마크에서 영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던 거죠. 3막 4장에서 왕비에게 모욕을 주다 숨어있던 폴로니어스가 죽습니다. 클로디어스의 그 오만한 휘브리스, 신을 무시하는 교만을 휘브리스라고 그래요. 온 천하에 알리노니
왕자가 내 왕위 계승자요. 가장 다정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품는 고귀한 사랑으로 내가 햄릿을 사랑을 한다. 내가 정말 그 가장 고귀한 사랑 못지않게 너를 사랑한다. 햄릿아,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푼다. 이런 오만한 거, 이 휘브리스입니다. 트래직 플로우, 비극을 만들려면요 꼭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휘브리스 아니면 하마르티아. 아침 막장 드라마에 꼭 이런 사람이 나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검찰이나 대통령도 움직여. 이거 휘브리스.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 수 있어. 휘브리스. 클로디우스가 휘브리스 그 자체죠. 자, 사막입니다. 왕비가 또 이게 착해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플로니어스를 죽였다고. 햄릿이 완전히 미쳤다고. 그 아들을 사랑해서 얘기했는지 몰라요. 미쳤으니까 좀 조심해서 보살펴 달라고. 3장에서 사막 3장에서 왕은 햄릿이 영국으로 떠나면 영국 왕에게 지시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4장에서 지나가는 노르웨이 군대를 보고 왕을 죽일 것을 결심을 합니다. 햄릿이.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오피리아가 실성해서 레어티지는 분노하죠. 이 아들은. 햄릿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알아요. 레어티지가 그 아들이죠. 그래서 햄릿한테 결투를 신청하죠. 6장에서 영국행 베르탄 햄릿이 호레이쇼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왕과 레어티지의 계략을 봅니다. 돌아옵니다. 오피리아가 익사합니다. 폴리니어스, 그 오피리아와 레어티지의 아버지죠.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꼭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클로디우스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요. 이 왕이 이제 레어티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햄릿을 죽이라고 쓱 얘기하죠. 너의 아버지가 햄릿에 의해서 죽었다. 우리가 하고픈 일을 하고플 때 해야 돼. 야, 하고플 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복수의 마음이 있을 때 복수하라는 거죠. 왜냐면 하고픈은 말이 많고 손이 많고 사건이 많은 만큼 변하고 줄어. 이게 마음이 변하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다 할 때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된도 한숨이 피 말리는 것처럼 누그러지면서 우리를 해치니까 하면서 복수하려고 슬슬 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싸움을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아주 폭군의 마음이죠.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이런 폭군들. 폭군은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로디우스는 휘브리스, 폭군의 상징이에요. 5장에 가면 묘지에 가서 햄릿이 오피리아가 죽은 걸 알고 슬퍼하죠. 그리고 마지막 가서 레어티지와 햄릿이 대결하고 왕비는 독주를 마시고 죽고 햄릿은 레어티지 칼끝에 무슨 독검에 찔려 죽고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예. 자, 이제 거투르트예요. Fear me not. Hamlet, thou hast thy father much offended. Mother, you have my father much offended. Have you forgot me? No, Mother Rude, not so. No, not murder me. Dead! What a rash and bloody deed is this. A bloody deed almost as bad, good mother, as kill a king and marry with his brother. Take thy fortune. Thou find'st to be too busy is some danger. What have I done? That thou darest wag thy tongue in noise so rude against me? The counterfeit presentment of two brothers. This was your husband. Have you eyes? And what judgment would step from this to this? Have you eyes? 거투르드는 남편이 죽자마자 시동생과 몸을 섞는 욕망에 충실한 인물일까요? 좋은 의견도 있습니다. 어쩔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거투르드도 클로디우스랑 완전히 똑같은 클로디우스가 비텐베르크의 학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너의 의도는 나의 소망에 심히 역행하니 원컨대 그 뜻을 굽히고 내 격려와 위안 속에 나의 최고가는 충신이여 조카이며 내 아들로서 여기에 머물기를 바란다. 어미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라, 햄릿아. 우리와 함께 비텐베르크로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자.
그래서 엄마가 이 정신이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걸 보라는 거죠, 아니야, 햄릿 보고. 이게 진짜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 어미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초자를 끌어들여서 억압하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또 입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노르웨이가 침략해오려는 국제정세가 있었어요. 그 햄릿 아버지가 노르웨이 땅을 갖다 점령한 상태거든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노르웨이가 그 땅을 복원하려고 노르웨이 왕자인 포틴브라스가 잃어버린 영토를 찾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아들이 유학 가 있지 말고 군대를 지켜야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들을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잘 보호해야 될 상황이고, 아들을. 세 번째가 뭐냐면요, 형사 취수라는 게 있었어요. 형사. 형이 죽으면 취수. 수는 형수를 취한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적기 때문에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시대. 그러니까 여성을 보는 것이 아이를 생산하는 그 정도밖에 안 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형사, 죽으사, 취수, 형수할 때 숫자예요.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 이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해석하는 비평가들도 적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햄릿이 화가 나. 제가 어머니 심장을 짜볼게요. 만약 그게 부드러운 물질로 돼 있다면 마할롱의 습관이 쌓아놓은 철저한 무감각. 어머니는 감각도 없어요. 어머니는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막 목걸이를 막 빼앗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가 겉으로 이렇게, 내가 뭘 했길래 그러니? 너가 감히 혓바닥을 이리도 무엄하게 돌리니? 얘가 왜 이래? 그래서 겉으로는 햄릿의 절규를 듣고도 죄를 깨닫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아들과 막 다구치죠. 죄를 알면서도 진정 뉘우치는 실천이 없습니다. 결국 비극을 피해가지 못하고 햄릿이 결투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독배를 들어 단순한 도구적 존재죠. 도구적 존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많이 비판하죠.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여성들은 대부분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여성 배우는 다 도구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성이 그냥 중세적 여성이죠. 그야말로. 소포클레스 비극을 4편이 있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있죠. 그걸 그대로 쓴 게 햄릿이에요. 엄마를 사랑했는데 엄마를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뺏어간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모르고 짓는 과시, 모르고 지은 죄. 하마르티아. 오이디푸스 끝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다. 40이 넘으면 죄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치루었다. 죄값 치르며 사는 삶이다. 이게 뭐예요? 오이디푸스가 20대 때 길에서 누가 방해하니까 몸이 이제 장대하고 힘이 세니까 왜 방해하냐고 가마탄 사람이 있고 그 보디가드들이 있는데 화나니까 보디가드 다 죽이고 가마탄 사람도 죽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원래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 그 테베에서 이제 엄마가 과부로 남았잖아요. 그 역병을 제거해주면 그 테베에 있는 여왕하고 결혼하고 왕으로 삼겠다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그리스 테베에 퍼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가다가 스핑크스 있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역병을 제거해가지고 자기 엄마랑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넷을 낳아요. 쌍둥이 아이를 낳고 여자애 둘, 남자애 둘 해가지고 4명을 낳죠. 그 큰 딸이 안티고네죠. 그래서 안티고네가 주인공이 된 이야기가 안티고네라는 희곡입니다. 그때 이제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구나 그 말이 하마르티아예요. 이게 유명한 거죠. 그리고 아침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마르티아. 뭐 의사나 변호사가 너가 내 아들이라고 뭐 이런 거. 너가 내 아들이었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가 애기 애 낳고도 잘 모르고 이런 거. 그 하마르티아죠.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 이게 꼭 드라마에 나와야 돼요. 모르고 지은 죄. 그러니까 하마르티아의 인물은 누구예요? 햄릿에서. 자기가 죄를 엄마죠 지금. 엄마. 겉으로도. 아니 아이가 그렇게 상처를 입을 걸 모르고 어떻게 자기 남편 죽은 뒤에
한 달 만에 결혼을 하냐고요. 남편 죽은 뒤에. 그것도 남편의 동생하고 살인자인데. 햄릿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거기다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일어난 거죠. 근데 하마르티아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to miss the mark. 마크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마르티아. A fatal flaw. 아주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이 치명적인 약점은 어떤 거냐면요. leading to. 뭐뭐로 인도하는 이 트래직 히로. 비극적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의 몰락을 인도하는 결정적인 약점이라는 거야, 하마르티아. 자기는 이렇게 명중시키고 싶었는데 여기서 벗어난 거죠. 꼭 희극을 지을 때 하마르티아 모르고 죄를 짓는 주인공이 꼭 나와야 된다. 아침 드라마에 꼭 나오잖아요. 그 바보 같은 변호사나 바보 같은 저 재벌이나 이런 거. 예, 오이디푸스의 마지막 대사죠. 유명한 마지막 대사입니다. 일본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빠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테베, 그리스의 역병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퍼뜨린 거죠. 두 번째가 햇빛이야 내가 너를 보는 것도 지금은 마지막이기를. 어떻게 하나요? 그 자기 엄마가 자살하잖아요. 자기 앞에서. 테라스에서 커튼에다 목 메고 죽잖아요. 그 엄마 시신을 껴안고 이 대사하고 햄릿이 엄마 가슴에 있는 뿌러지로 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장님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기를 이게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에게서 태어나. 내가 엄마에게서 잘못 태어난 거죠.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해서. 엄마랑 잘못 결혼한 거고요.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구나. 아버지를 죽인 거죠.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모르고 지은 죄. 거트루트 그 엄마는요. 허영심 많은 인물이고 의우부단하고 하마르티아 인물이죠. 그러니까 휘브리스랑 하마르티아가 만나가지고 막장 드라마가 탄생한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피리아가 나왔습니다. 유명한 그림 있죠. 햄릿을 좋아했는데 햄릿이 내가 너를 언제 사랑했어? 창녀촌이나가 뭐 이런 거 상처를 받고 그 햄릿이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자 돌아버린 거죠. 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피리아는 모성적 사랑의 대체물인데 근데 여기서는 아주 중세적인 인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한계 부닥치자 오피리아는 현실을 외면하고 수동적인 인물로 등장해서 자해를 합니다. 그 레어티지가 지금 울잖아요. 지금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에버레트 밀레이어스의 오피리아 이 그림이 이제 처음 그린 거예요. 이 그림 이후에 수많은 패러디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장미도 있고 오르장미 있고 순결을 상징하는 제비꽃이 있는데 한 10가지가 나와요. 이 대본 자체. 이 수많은 꽃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게 다 그 셰익스피어 대본에 하나하나 아까 그 오피리아 대사에 나오는데 그걸 그림에서 다 살려낸 거예요. 이 그림이. 이런 사진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오피리아 작품이 있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비극적인.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죠. 가야트리 스피박의 서벌턴 캔나 스피크. 이 기구한 인생을 사는 인도 여자들, 세계 여성들이 말을 못한다고요. 이 서벌턴이라는 말은 민중이라고 단순하게 번역할 수 없습니다. 한국말로 하위 주체라고 해요. 하위에 있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함석헌의 CR 개념하고 비슷해요. 근데 반면에 소포클레스 비극 안티고네는요. 정말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하고요. 당찬 안티고네는 수능적이지만 자기의 이익을 계산할 줄 아는 이스메네 이런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햄릿에 나오는 오피리아나 왕비 거트루드는 정말 그 수동적인 여성이죠. 패배적 여성이고. 근데 이게 안티고네라든지 이스메네, 오디푸스의 딸들이죠. 굉장히 똑똑해요. 이게 안티고네거든요.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예, 요거 꼭 안티고네 읽어보시면 합니다. 오피리아라는 인물, 플로리어스의 딸이자 재상 플로리어스의 딸이자 레어티지의 동생하고 상냥한 여자였죠. 순수하고 여린 인물로 이렇게 많이 패러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레이쇼라고 햄릿의 진정한 친구죠. 마지막까지 남아서 호레이쇼가 이 얘기를 전한 거예요.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고 그 작은 아빠
클로디어스도 죽고 엄마 거틀로도 죽고 오피리어스도 죽고 마지막에 레어티즈도 죽죠. 화해하듯이 얘기해요. 용서를 나눕시다. 헨리 왕자님. 저와 푸친 죽음 그대 탓이 아니고 그대 죽음 또한 제 탓이 아니기를. 우리는 운명입니다. 같이 죽어요. 레어티즈는 칼에 맞아 죽고 햄릿은 레어티즈가 그 독을 발란 칼에 싹 스쳐가지고 하늘이 용서하리. 나 그대를 따르라. 레어티즈도 죽고 햄릿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 기생충이 햄릿의 햄릿을 원리를 따라하는 거죠. 기생충도. 그죠?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죽는 겁니다. 비극의 원리를 기생충이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호레이쇼예요. 호레이쇼 멘토로 이 희극이 끝납니다. 그래서 거대한 영웅들이 사라진 이 세계는 또다시 어떤 비극이 찾아올까? 그리고 끝나요. 햄릿이 있고 그 아버지를 만나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라고 그 삼촌이죠. 엄마 거트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재상 오피리아하고 레어티즈의 아빠인 재상 폴리니우스를 죽이죠. 그 다음에 친구가 있죠. 비밀을 여기고 끝까지 지켜주는 반란을 일으키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라티오, 이 마지막 증언이죠. 이 남은 사람이 마지막. 그래서 햄릿이 중앙에 있죠. 전형적인 그리스 희곡의 스타일이에요. 중요 인물이 가운데 딱 있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게 그렇죠? 죄아벌이 그렇고요. 햄릿은요,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인간이 만든 고전 중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소포크레스의 비극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래서 하마르티아와 히브레스 인물이 나오고 마지막 가서 이 클라이막스에서 결투가 벌어지고 5번에서 뭐가 이루죠?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직기, 시약이 아니라 직기에서 나오는 거. 그 유명한 카타르시스가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이 사는 거구나. 높이 올라가더라도 저렇게 망하는구나. 카타르시스란 뜻은요, 배설이란 뜻입니다. 설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관념어가 아니라 그냥 쭉 다 쏟아부어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게 나와요. 그 햄릿의 그 히랍 비극의 원형이. 그러니까 뭐죠? 막장 드라마의 원형, 휘브리스, 하마르티아, 클라이막스, 그 다음에 마지막 카타르시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둬야 될까요? 미로슬라프 볼프의 기억의 종말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그 책에서 이렇게 제안해요. 즐거움의 기억이 과거의 즐거움을 재현하듯 고통의 기억은 과거의 고통을 복제해요. 우리 즐거우면 자꾸 그 생각나죠? 고통의 기억은 계속 고통이 복제한다니까요. 그때마다 그 복제될 때가 위험해요. 그때 또 자살하려고 그러거든요. 고통을 초래한 사건을 기억하는 건 못지않게 그 기억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순간만 기억하는 거죠. 세월호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죽었지만 아이들하고 즐거웠던 순간들. 저도 누님이 죽고 나서 저희 누님이 악기를 칠 수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누님의 피아노, 누나가 가야금 칠 때 그 가야금 밑에서 머리 놓고 가야금 소리 들으면서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제 고통을 정리를 했어요. 누나가 늘 재밌는 얘기 해주셔가지고 누나랑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누나가 하늘로 올라가서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제거하고 고통 대신 고맙습니다로 바꿔야 돼요. 감사로. 근데 햄릿은 이런 거 전혀 못한 거예요. 햄릿도 못하고 레어티즈도 못한 거죠. 이 트라우마는요, 침습성 병원체 같아서요, 침투한 지 아무리 어려도 돼요, 여전히 활동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자, 상처 입은 정신을 치료하기 위해선 트라우마의 경험을 기억할 뿐 아니라 떠올리는 인생사를 더 넓은 장에 통합시키는 데다 더 넓은 장에 통합시키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더 넓은 장에. One's Life Story. 이 슬픔의 스토리를 이제는 이 재해가 노르웨이도 있었고 여러 나라에도 있었고 이것을 다시는 나지 않도록 더 넓은 장으로. 우리 50년 되면 다 세월호 아이들 저 별 옆으로 갑니다. 김은교도 없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아빠들도 다 저 별로 갑니다. 우리 만납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이런 재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건이 없도록 우리가 장치를 만들어야죠. 더 넓은 기억의 인생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연대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누님 돌아가시고 나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런 체험을 줘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또 죽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고 제가 그래서 더 고통받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의 아픔과 기억을 이런 식으로 치료해야 되거든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이 이제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햄릿과 레어티즈는 그걸 전혀 못하고 그 다음에 오피리아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이나 트라우마, 우리 곁에 있는 트라우마 가진 사람, 햄릿 같은 사람, 오피리아 같은 사람, 레어티즈 같은 사람, 그 고통의 구심점으로 우리가 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